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첫 수업입니다. 제일 앞에 1편 공인중개사 파트인데 교재가 아마 다음 주에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임시 교재로 여러분들 처음 뵙고 제 1편이 공인중개사 파트로서 제 4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건데 시험에 관련되는 안내에 관련되는 내용도 있고 또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1편 공인중개사 파트인데 한 장 넘기셔서 페이지가 좀 희미하죠. 밑에 보면 18페이지로 보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첫째 줄이 연결되어 있고 제4조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업으로 임하는데 지금 그 첫 시간이니까 시험에 관련되는 안내도 드려야 되고 하지만 지금 이 법 제4조는 공인중개사 파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니까 어차피 오늘 수업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전부 시험 안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첫 시간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8페이지가 공인중개사 파트고 상단에 공인중개사 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읽으시면 되고 부동산에 관련되는 전문 자격자로서의 공인중개사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제 본론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하고 이제 하단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격 시험에 관련되는 것 출제된 바 있습니다. 첫째 줄에 체크해 봅시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묶어서 시도지사 이렇게 부릅니다. 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시험에 관련되는 첫째 내용이 연결되었는데 그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다시 연결합니다. 시험 시행기관 들어왔죠? 짚으셔야 됩니다. 명색이 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치는 시험의 시행기관은 누굴까요?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오른쪽 상단 원칙적 시행기관 누구랍니까? 방금 읽었죠?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하단에 내려가면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22회 때 출제 문제입니다. 3년 전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적으로 국토장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틀렸죠. 1번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은 내가 치는 시험을 누가 시행하는지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 시행기관, 예외적 시행까지 정리하셨습니다. 자, 시험 시행기관을 알았으면 응시 자격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가면 2번 응시 자격은 별표입니다. 원래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는. 자, 시험 시행기관을 알았다면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시험 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공부하고 계시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시험 칠 자격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자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 제9차 개정으로 연령 제한이 없어져서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하면 합격할 수 있고 제10조 결격 사유자이므로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등록이나 고용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밑에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응시 자격의 국적에 대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외국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죠. 자, 지금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한이 없다. 이렇게 돌았습니다. 제한이 없다라는 표현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방금 설명이 되어 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세 이상인 자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문이 폐지가 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되고 또 20세 이상이 아니어도 되니까 제한이 없어졌다. 그죠? 그런 규제도 없었습니다. 20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고 용모 단정한 자여야 한다.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모 안 단정해도 얼마든지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이 무슨 소린가 하니까 모든 제한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그죠? 여기에 목숨이 딱 걸렸는데
자,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3번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 그 귀한 걸 보기 전에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고 갈로 열고 베트남 여인도 응시할 수 있고 시험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그죠? 입 벌리고 1시간씩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입 벌리고 1시간씩 하늘 쳐다보면서 웃는 사람을 금치산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금치산자도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하늘만 쳐다보고 1시간씩 웃는 사람이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몰라요. 몰라요. 진짜 모르는지. 시험은 쳐봐야 안다 그죠? 그 결과는 알 수 없으니까 응시를 할 수 있고 만약에 합격하면 자격증이 교부된다 안 된다? 교부됩니다. 그 대신에 방금 지나갔지만 정상이 될 때까지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5살짜리 어린애도 응시할 수 있다. OX. O.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걔가 시험을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은 모릅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그 5살짜리 화내는 수 생깁니다. 잘 찍으면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하더라도 19살이 될 때까지는 중개업을 못합니다. 지금은 무슨 일을 하긴 한가 하면 중개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자를 수형자다 그럽니다. 형을 받고 있는 자. 수형자도 응시할 수 있다. 오,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모릅니다. 된다고도 말 안 되고 쳐봐야 알죠. 잘 모르는데 만약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자격증이 교부된다 안 된다? 교부됩니다. 자격증을 교부받았더라도 형이 끝나고 3년이 지나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토리 한 3가지 이야기했는 것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오바마도 응시할 수 있다. OX. O입니다. 오바마가 누군지 압니까? 미국 대통령인데 그 오바마가 시험을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확하게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기는 또 모르죠. 쳐봐야 알죠. 일단은 합격을 하면 자격증이 교부된다 안 된다? 교부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는데 지금 내려가면 3번 응시 자격을 제한하니까 이게 시험에서 안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응시 불가자가 두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면 첫째, 자격증이 있다가 취소된 자가 있습니다. 있다가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응시 제한입니다. 응시 불가. 이어지는 내용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적발되면 몇 년 동안 5년간 응시 불가니까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라도 칠 수 있는데 못 치는 사람 두 사람이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꼭 체크하셔야 될 것, 응시 불가자 두 사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나도 저기 하나 해당되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응시 불가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시간에 가면 남들이 다 아니까 좀 쪽팔리겠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안 나오는 사람은 저기에 해당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옆에 분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결석하지 말라는 취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못 치는 사람 두 사람은 시험용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시험의 방법과 내용. 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첫 시간이다 하니까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인데 시험의 시행에 있어서 1번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하는데 이 경우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하나 더 읽읍시다. 2번 시험을 시행하는 시도지사는 또는 국토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1차와 2차를 구분은 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1차와 2차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라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배우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고시죠. 그래서 국가공인자격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사자격증도 많습니다.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자격증도 굉장히 보기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은 국가공인자격증이니까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국가의 자격증인데 모든 국가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모든 국가고시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1차 과목에 우리는 민법과 학계론이 있죠. 그리고 2차 과목에 세 과목 지금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저 그런 과목을 공시세법 그럽니다. 공시세법 선생님 때 그저 그런 선생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저 그런 과목. 그리고 공포의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과목과 2차 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분은 되어 있지만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동시에 시행합니다. 유일하게 국가고시 중에서 1차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2차만 치는데 중개사 시험은 동시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시험 날짜가 10월 24일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날 하루에 1, 2차를 다 칩니다. 다른 시험들은 전부 1차 합격자를 모아놓고 7월달에 1차 치고 그 다음 10월달에 2차 친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중개사 시험만 동시에 시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읽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동시에 시행을 하니까 1차 시험을 칠 때 합격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모르고 2차를 치다 보니까 2차가 안 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또 1차 시험 칠 때 안 됐어요. 근데 결과를 모르고 치다 보니까 다행히 2차도 안 됐다 이런 사람도 나오고 1차를 쳤는데 합격했는데 2차도 보니까 어쩌다가 되었다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 1차는 안 되었는데 2차는 시험 치다 보니까 되었더라.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1차에 합격한 자만 대상으로 2차를 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동일한 날에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법이 하나하나 다 정해놨다고요. 자, 1차는 합격했는데 2차는 안 되었더라. 그러면 좀 이따 나오지만 다음 시험에 한하여 1차를 면제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한자가 빠지면 틀립니다. 다음 시험에 1차를 면제한다 하면 틀린다.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까 지나간 시험이 25회 시험이었는데 25에서 1차를 합격한 사람은 다음에 한하여 그럼 몇 차만 면제해 준다? 26회만 면제해 주겠다. 지금 이 지문이잖아. 그죠? 이거를 한하여라 한자를 빼버리면 다음 시험에 1차를 면제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25에 1차 합격한 자가 26, 27, 28 중에 언제든지 자기가 유리할 때 한 번만 응시해도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 그죠? 한자가 있고 없고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줍니다. 반드시 다음에 한한다라는 한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1차는 안 되었는데 결과를 모르고 치다 보니까 다행히 2차도 안 됐더라. 이거 완전 다행이죠. 이거를 우리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딱 정리됐습니다. 1차는 되었는데 어쩌다가 2차도 되더라. 그러면 이거는 합격이다. 그러면 정리되죠. 그런데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1차는 안 되었는데 2차는 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은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단원도 아주 의미가 있고 잘 출제되니까 한번 딱 들으시면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2번 시험의 방법. 자,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선 동그라미 넣습니다. 선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기 동그라미. 그래서 1차는 선기의 방법으로 갑니다. 바로 밑에 2번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논 동그라미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합니다. 기 동그라미. 자, 출제됐던 내용이기도 한데 1차는 반드시 선택형에다가 기입형을 넣겠다 그랬습니다. 2차 시험은 논술형에다가 기입형을 가미하니까 1차는 선, 기 기억해 놓습니다. 2차 과목은요. 논, 기입니다. 모든 국가고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동시에 시행하니까 1차와 2차를 동시에 시행하니까 동시에 시행하면 1차의 방법으로 하겠다. 법을 그래 정했습니다. 1차가 뭐죠? 선, 기의 방법을 하니까 지금 사실상 기입형을 출제하기도 어렵죠. 채점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래서 전부 여러분들은 1차, 2차를 전부 뭘로 간다? 선택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하는 것도 선택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제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만약 원래 시험에서 갈로 엮기 문제를 기입형이라 그러잖아. 그죠? 기입형이 나오더라도 기죽으면 안 됩니다. 법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기는 좀 어렵겠죠. 왜 그러면 뭐 한 10만 명이 응시하는 것을 기입형을 다 채점하기가 안 쉬우니까. 그죠? 우리 그 부동산에 관련되는 3대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되는 3대 국가 자격증.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 두 번째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감정평가사 자격증인데 주택관리사나 감정평가사는 1차 시험에 갈로역기가 들어갑니다. 지금 선기니까 기입형이 들어가잖아 지금. 그죠?
2차 시험은 당연히 논기입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사도 인원이 많으니까 논술형은 하지 않고 기입형으로 선택형의 기입형을 부과하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은 당연히 2차는 논술식으로 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은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1차 과목에서 갈로 익힌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낼 일은 잘 없겠지만 그죠? 1차는 무슨 방법을 한다고 되어 있죠? 선기. 2차는 농기라고 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행하면 1차의 방법이니까 선기로 갑니다. 그래서 기입형이 들어올 수 있는데 주택관리사 시험을 보니까 기입형을 넣을 때도 많은 말이 들어가는 걸 기입하면 채점하는데 너무나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갈로 익힌 문제는 대체적으로 답이 국토교통부 장관 이 정도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선택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방법은 체크해 놓으시고 3번 시험의 일부 면제 지금 방금 제시해 드렸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다음 해 시험에 한하여 한자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딱 넣습니다. 1차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면제하는 것은 이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조건이라는 게 이거였잖아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2차가 안 되면 다음에 한하여 1차를 면제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꾸준히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 관련 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자 1차를 면제한다. 그렇게 시험이 들어오면 X입니다. 그런 거 없죠? 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1차를 면제한다. 그런 조건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면제하는 것 딱 하나만 있으니까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때도 주의해야 될 것 한하여라는 한자 하나 못 찾아내면 점수 연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한하여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4번 내려갑니다. 역시 중요합니다. 시험 시기.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OX. X입니다. 1회 이상 시행합니다. 이런 거 못 잡으면 점수하고 연결 안 된다고요. 이상 이런 거 딱 동그라미 딱 해놓고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험은 한 번 치잖아요.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한 3년 동안 저하고 만납니다. 교실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을 놓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1회 이상 시행합니다. 왜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아까도 보다시피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한 번 친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1회 이상 시행한다는 말은 2번 칠 수도 있는데 1차에 합격한 자를 모아서 2차를 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구분은 하되 동일한 날 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연 1회 시행한다. X입니다. 1회 이상 시행한다.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만 시험 시행 기관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연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래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공인중개사 수급상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출이 된다.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원래 시험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원래 또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이제 용어가 그렇게 바뀌었고 오른쪽 보시면 5번 시험의 내용 뭐 너무나 잘 알죠. 1차 시험은 학계론 그리고 민법이 있습니다. 2차 과목은 지금 하고 있다시피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거기 줄 하나 꺼놓습니다. 2차 과목이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공시에 관한 법령과 세법 그리고 부동산 공법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지금 이어지는 단원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일단 별표 탁 찍어 놓습니다. 자, 왜 별표인가 하면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처음 신설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험에 물을 여지가 높다. 그래서 별표 딱 찍어 놓고 정책심의위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니까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까지 줄을 딱 꺼놓고 시험 문제에 묻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둡니까? 국토교통부에 둔다. 요거 하나 짚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 국토교통부에 두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 수 있다. 그 두 줄을 잡으셔야 됩니다. 좀 전에 지나갔지만 원칙적 시행기관이 누구였죠? 원칙적 시행기관이 시도지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시도에 둘 수 있다라고 충분히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그것도 두어야 한다도 아니고 둘 수 있다. 요거 체크하시고 거기서 뭐를 심의합니까? 하니까 1번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자격 취득 동그라미.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업의 육성 동그라미. 3번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보수 변경 동그라미. 4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동그라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동그라미만 딱딱 짚어드렸는데 심의하는 게 모두 몇 개? 4개죠 지금 그죠?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은 오지선다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쓸데없는 놈 하나 걸어놓고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여기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구나 정도는 따라 붙었는데 일단 네 가지고 중요하다는 건 짚어놓으셔야 돼요. 거기다가 옆에 살짝 메모하시기를 이렇게 놓으면 답이 되죠.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런 게 답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자격증 교부하면 X 정도를 표시하시는 수험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라는 의식을 하고 자꾸 수업에 따라 붙어야 된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거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앞으로 기억하도록 만들 겁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의 변경,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4가지 심의사항. 그때 바로 밑에 내려가면 1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옆에다가 구속력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라는 취지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래 자격취득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과목을 지금은 1차 민법개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민법 과목을 폐지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심의를 했다면 원칙적 시행권이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해해 놓으시고 그때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하니까 내려가면 2번에 1번 1. 전체 구성 이것도 별표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동그라미 지금 처음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포함하여 7에서 11명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지 1인을 제외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틀리죠. 그래서 옆에다가 제외 X 이런 걸 따라 붙여야 됩니다. 1인을 포함하여 7명에서 11명으로 구성하고 2번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시험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까지 줄 거놓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그랬는데 옆에다가 메모하시기를 위원장은 국토장관이 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시험에. 그럼 틀려요. 국토장관 적어놓고 X까지 표시해 놓습니다. 여기까지는 짚으셔야 됩니다. 신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넘어가면 그때 위원회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람을 국토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그래서 위원은 거기 박스 안에 보면 1, 2, 3, 4, 5, 6, 7, 8 이런 사람들인데 뭐 이것까지 다 외운다는 건 사실상 무리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1인을 포함하여 7에서 11명으로 구성된다는 게 중요하고 이런 위원은 누가 임명한다? 국토장관이 임명한다. 정도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기는 바로 밑에 니은입니다. 얼마로 합니까? 2년으로 한다. 이런 거 하나 정리하실 것. 그리고 하단에 운영 보시면 2번에 1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줄 것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한 번만 짚으면 되는 내용이 우리 중개사법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의결한다는 말이 저 뒤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전부 과반수로 의결한다. 그 과반수에 초점을 딱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에서 11명이 딱 홀수로 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죠. 7에서 11명이 전부 다 홀수잖아요. 그죠? 홀수로 가야만 과반수 의결을 하기가 편하다니까요. 자, 그러면 7명을 만약에 위원으로 두고 있다. 그러면 과반수 출석이니까 4명이 출석하면 되죠. 4명이 출석해서 3명이 찬성을 하면 자격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하겠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홀수로 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과반수로 의결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
전반에 걸쳐서 과반수가 나오니까 한 번은 들어 놓으셔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과반수로 의결하고. 오른쪽 갑니다. 위원장의 직무하여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면 4번 위원의 제목에 줄 걸까요? 제척, 기피, 회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줄에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척은 뺀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해당되면 1번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의 공동 안건이거나 2번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인 경우 3번 해당 안건에 대해서 정언, 진술, 자문 등 감정을 한 경우 4번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나 대리였던 경우 이런 경우는 제척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제가 재판장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재판장인데 두 사람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거는 사람을 원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소를 받는 자를 피고라 그럽니다. 그러면 원고와 피고에 대해서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이 피고의 가족이 재판장이다.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안 불리하다? 불리하겠죠. 그래서 원고나 피고의 인척이었던 친척이었던 사람은 재판장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해당되면 제척 빼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1, 2, 3, 4라는 말은 위원이 여기에 해당되면 뭐한다? 제척한다. 그런 뜻이다 이런 뜻이죠. 다 외워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척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려가면 위원의 회피입니다. 자, 위원 본인이 이렇게 자기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심의 해결해서 회피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피해서 나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용어만 기억하란 말이에요. 제척, 회피, 그 다음에 기피 들어옵니다. 넘어가면 4번 기피해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뭐 할 수 있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 저기 해당되는데도 뻐적뻐적 재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나는 재판장을 기피하겠다라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결정하는데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행정법적인 소관이고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짚어드렸습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썩 중요한 파트는 아니지만 문제에 턱커덕 걸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뭐 할 수 있다? 제척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고 기피할 수 있다 정도의 의미는 들으셔야 된다. 그죠? 첫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시험의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출제를 누가 할까? 이거 궁금해야 됩니다. 내가 치는 시험의 출제위원이 누굴까요? 하니까 1번 시험시행기관장은 이렇게 나가죠. 시험시행기관장의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부동산 중개 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선정하고 검토하고 채점할 자 이거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출제위원이다. 그럽니다. 를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 배우는 거 출제위원이라는 것은 문제만 출제하는 사람이 아니죠. 출제하는 사람 따로 선정하는 사람 따로 검토하는 사람 따로 또 채점하는 자가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따로 한다? 한 사람이 출제도 하고 문제도 선정하고 검토도 하고 채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이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네 파트를 다 갈라놨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겠지만 또 중요한 건 사실 아니지만 이 중개사법 과목에 교수가 5명이 들어갑니다. 출제자가 5명이 들어가서 각각의 문제를 몇 문제씩 40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만들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전 교재를 다 싸가지고 들어갑니다. 왜 싸가지고 들어가는가 하면 특정한 교재에서만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 부정의 여지가 높아진다는 건 이해하시죠? 그걸 일부러 거기 있는 문제를 빼기 위해서라도 전 참고 교재는 다 들고 들어가서 5명이 문제를 각각 출제합니다. 출제하고 나면 각각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뽑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선정 그랬잖아. 그죠? 그럼 뽑아놨겠죠? 40문제를.
뽑아놓고 나면 다시 이걸 검토합니다. 어떻게 검토하냐면 전년 대비 난이도가 높은지 낮은지 비교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검토를 하고 마지막에 채점하는 자가 따로 채점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출제, 선정, 검토, 채점할 자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출제위원인데 지금 이 지문에서 배워야 될 것은 출제위원을 누가 임명한대요? 지금 동그라미 하셨죠? 시험 시행기관장은 여기에 초점을 딱 걸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출제위원을 국토장관이 임명한다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문제가 그래 들어온다고 지금 거죠.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장 딱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뭐 예비를 지원한다. 뭐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이야기겠죠. 하단에 있는 것은 가볍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려가서 시험의 실시, 여기도 또 중요합니다. 시험의 공고가 들어오는데 1번 예비공고.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예정일시,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을 밑줄 긋습니다.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에 공고합니다. 이렇게 공고가 되면 2번 확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확정 공고는 셋째 줄에 보시면 시험 시행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는 체크해드렸고 주목합니다. 시험을 응시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원래 시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시험을 칠지 안 칠지 10월 달에 칠지 내년에 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름대로 스케줄도 있고 중요한 모양인데 근데 공부를 실컷 하고 있는데 연말에 돼서 원래 시험 없음 이래버리면 얼마나 꽝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수험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슨 제도가 있다? 예정 공고를 해주도록 합니다. 예정 공고 언제까지 한다? 2월 28일까지 예비 공고해라.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수험생에게 유리한 조문은 기억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2월 28일까지 예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래는 10월 24일 시험 치겠다. 이렇게 예비 공고를 해줬으면 확정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확정 공고는 언제 한다? 시험일로부터 90일 전에 확정 공고해 줍니다. 원래 시험 날짜가 10월 24일로 나왔으니까 10월 24일 대비 90일 전이면 언제까지? 7월 24일까지는 확정해줘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28일까지 예비 공고되는데 지금 1월달이잖아. 그죠? 근데 벌써 공고해줬어요. 그러니까 2월 28일 전에 벌써 공고한 거예요. 언제 공고했는가 하면 지난 12월에 합니다. 이게 왜 12월에 하는가 하면 12월 중순쯤 되면 내년에 시행할 국가고시 일정표가 다 나오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중개사 시험은 언제 친다? 10월 24일로 날짜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벌써 2월 28일 전에 공고한 거예요. 그러면 10월 24일로 예비 공고해줬으니까 확정은 언제 해준다? 90일 전에 확정 공고해줍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제 날짜도 다 잡아놨고 뭐만 열심히 하면 된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원래 시험 있을까? 없을까? 언제 칠까?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된다고 10월 24일로 확정시켜 놨습니다. 이때 예비 공고한 것을 90일 전에 확정하지만 날짜가 바뀔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날짜는 벌써 던져준 거예요. 특이한 것은 원래 10월 24일이 토요일입니다. 그 전까지 작년까지는 공인중개사 시험만 유일하게 일요일을 시행했습니다. 일요일 시행하고 다른 시험은 전부 토요일 시행했는데 이제 드디어 중개사 시험도 올해부터는 토요일 시행합니다. 왜 중개사 시험은 다른 건 다 토요일인데 일요일이었습니까? 하니까 응시 인원이 많아가지고 토요일 하기가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계속 일요일 쳤는데 일요일 시행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첫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필이면 왜 일요일날 하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문제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요일을 피했고, 그 다음 또 일요일을 하니까 시험 장소인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중개사 시험 치고 나면 거기 책상 위에다가 뭐 이인 설설 개개금 막 이런 거 다 적혀 있거든. 지금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날 시행해야 일요일 청소하기도 좀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교장 선생님들이 장소를 안 빌려주려 그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유가 감독자들이 대체적으로 학교 선생님이거나 공무원들이 이제 감독으로 나오는데 요즘 감독들이 한 번 나오는데 일당이 5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제 기본 수당은 5만 원이고 하루 종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감독자 중에서도 일찍 와가지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감독 교실에서 대장이죠.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일당이 8만 원입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알다시피 5만 원, 8만 원 일당 받으려고 일요일을 피하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잘 있다 없다? 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 수당을 대폭 올려주든지 아니면 토요일 시험 쳐야 자기들 일요일 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중개사 시험도 원래는 언제 시행한다? 토요일 시행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날짜는 10월 24일로 예비 공고했고 확정은 언제 해준다? 90일 전에 주는데 요 90일이라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전에 법은 60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60일 X까지 표시합니다. 이게 90일로 바뀌었다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게 90일로 바뀌면서 이제 국가고시의 모든 확정일자는 통일되게 90일로 다 확정시켰습니다. 옛날에 어떤 시험은 60일 전, 어떤 거는 90일 전, 어떤 거는 뭐 30일 전 이랬던 것을 싹 정비를 해가지고 모든 국가고시는 언제 확정한다? 90일 전. 그래서 이 90일이 중요합니다. 거기 체크 넣으시고. 자, 이제 시험이 확정 공고가 됐으면 2번 응시 원서와 수수료를 납부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험에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2번에 1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2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것입니다.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반환하여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셨지만 오늘 이후로 그죠? 어떤 시험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시험, 예를 들면 뭐 취업하는데 취업시험이라든지 어떤 원서도 원서를 제출한 자가 응시하지 아니하면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말은 수수료도 반환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어떻게 돼 있다? 반환해준다. 이래 돌았다니까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서를 제출한 자가 응시하지 않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얼마를 반환해 주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반환 기준 내려오면 1번 수수료를 과오납했다면 과오납 금액의 전부, 뭐 잘못냈다면 잘못낸 것 전부는 돌려주겠다. 2번 시험 시행 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전부를 돌려줘야 된다. 그거 당연한 말이죠. 시험 시행 기관이 잘못했다면 다 돌려줍니다. 3번 응시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 전부를 돌려줍니다. 4번 접수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7일에 줄 거놓고 그때는 얼마? 100분의 60. 5번 사에서 정한 기간이 경관 날로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내로 취소하면 수수료 100분의 50인데 그 시험 시행일 10일을 동그라미 딱 해놓고 별표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8월 초가 되면 원서 접수 기간이 들어옵니다. 그 원서 접수 기간이 들어오는데 다 원서 접수 마감일 전에 원서 내죠. 마감 지나고 서류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마감일 전에 접수를 했는데 마감일 전에 접수해놓고 철회를 하면 얼마 돌려준다? 100% 돌려준다. 지금 이랬습니다. 근데 마감이 끝났습니다. 마감이 끝나고 7일 내로 접수를 처리하면 얼마 돌려준다? 100분의 60. 지금 이 말 했잖아. 그죠? 그 다음 다시 7일 내로 지났을 때는 얼마를 돌려준다? 100분의 50이었는데 요게 지금 보다시피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요게 7일이 아니고 언제로 돼 있죠? 시험일로부터 10일 전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짚으셔야 된다. 지금 그죠? 시험일로부터 10일 전까지는 얼마? 100분의 50을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시험이 언제다? 10월 24일로 날짜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10월 14일까지는 돌려달라 하면 100분의 50은 돌려줍니다. 예전의 조문보다 지금 조문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거 보이십니까? 유리한 조문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수험생은 이런 유리한 조건을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서 기억해 놓으시고 마감일로부터 7일 내로는 얼마? 100분의 60. 그 다음 7일이 아니고 이제는 시험일로부터 10일 전에는 100분의 50을 돌려줍니다. 소토리도 그림으로 한번 익혀 놓으실 것. 3번 합격자 결정. 일단 별표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입니다.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니까 1번 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옆에다가 절대평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평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1차 과목 민법과 개론은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는 말이 뭐라고요? 40점 없이 평균 60점이면 합격이다. 그래서 이를 절대평가라 부릅니다. 그럼 이러면 되죠. 예를 들면 민법이 80점이고 개론이 40점이다. 그러면 이 사람 합격이다 아니다? 합격 맞죠? 40점은 없이 40점 이상이죠.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절대평가다. 물론 뭐 60점 이래 받아도 되겠죠. 40점 넘으면 다 평균 60점은 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1차 과목은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내려옵니다. 2차 시험. 자, 2차 과목에 있어서는 역시 매 과목 100점 만점을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역시 2차 과목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옆에다가 뭐 적어야 된다? 절대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차 과목도 원칙적으로는 절대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그 밑에 3번 별표.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밑줄 끌까요?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공고 줄 꺼놓고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40점의 동그라미 줄 바꿔서 총 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옆에다가 상대평가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 1차와 2차 과목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뭐를 결정하면 원래는 5,000명만 뽑겠다 또는 2만 명을 뽑겠다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면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하겠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상대평가가 들어올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자,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가니까 상대평가를 할 때는 60점이라는 말이 없구나. 요거 하나 짚어놓으셔야 돼요. 60점 하는 표현이 없죠. 그죠? 그거 하나 조심해보고. 만약 원래 여러분들 시험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상대평가를 걸어버리면 골 때린다 이렇게 됩니다. 왜 골 때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에 80점이 나오더라도 내가 합격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잖아.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절대평가를 할 때는 어떤 과목이 80점 나왔다. 그럼 이거 무조건 합격선에 들어갔잖아. 지금. 그죠? 절대평가니까. 그래서 상대평가하면 골 때립니다. 완전 새카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평가하기 전에 빨리 합격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를 한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4번이나 있었습니다. 4번. 그죠? 언제든지 상대평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금 밖에 나가보면 중개사 시험에 너무 과다 배출한다 이런 말 좀 듣고 있습니까? 시험을 2년마다 한번 쳐야 된다 또는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만 붙이면 다 되거든요. 영어를 추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꾸 말이 돌아다닌다는 뜻은 언젠가는 그걸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 도입하는 순간 내일 아침에 2분의 1은 없어집니다. 이 자리에 지금. 그죠? 영어 도입하는 순간. 그 다음 뭐 2년마다 한 번 시행한다 또는 5,000명만 뽑겠다 이렇게 상대평가로 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난해해지죠. 내가 아무리 80점을 받아도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공부를 얼마나 넓고 깊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평가하기 전에 합격하셔야 된다고요. 그건 그렇고 원래는 절대평가할까요? 상대평가할까요?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시험 확정 발표를 언제 한다 그랬다? 시험일로부터 90일 전에 확정 공고하잖아. 그죠? 뭐 확정 공고할 때 그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절대평가다 상대평가다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절대평가할 거라고 본다고요. 왜 보는가 하면 벌써 작년에 1차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부터 상대평가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합격자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원래도 절대평가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뭐 거의 90% 이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평가를 하려면 최소한 내후년부터는 상대평가한다. 이렇게 해줘야 불이익을 보는 자가 없겠죠. 그래서 원래도 일단은 절대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확정 공고 돼봐야 확정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원래 꼭 합격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강조하는데 어차피 이제 해가 바뀌면서 여러분들도 원래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시작하셨잖아. 그죠? 첫째 날이기 때문에 또 강조하지만 원래 2015년이 지나면 내년이 2016년이잖아. 그죠?
2016년도부터는 어떤 제도가 도입되는가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바로 개업을 못합니다. 일정한 수습을 거쳐야 된다. 이제 수습을 거쳐야만 개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언제부터? 내년부터. 원래는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 없고, 자, 우리나라의 모든 자격증은 그죠? 합격을 하면 예를 들면 주택관리사를 합격했다. 그러면 이게 아파트 소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택관리사 합격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주택관리사 보를 합격합니다. 그럼 보를 따고 2년쯤은 현무, 실무를 하고 나면 이제 보자를 떼줍니다. 검사시험에 합격하면 검사시험에 합격했다고 네 검사해라 안 그런다니까요. 검사를 할 줄 알아야 하지. 그죠? 그래서 검사 15라 부릅니다. 고참 검사 밑에 쫄병 검사로 들어가가지고 한 2년쯤 이렇게 수습을 받고 이제 보자를 뗍니다. 보자를 떼고 검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제도에 보제도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얼마나 박력이 있는지 합격만 하면 니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바로 해봐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로 가다가 이게 좀 이렇게 불편한 게 너무 많다. 그죠? 시험은 합격했지만 실무를 너무 못하는 사람이 중개업무를 바로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는 보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 애기를 어디 넣어놓는다? 인큐베이터 넣어놓고 좀 숙성시켜서 내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하는 게 좋겠다. 보제도가 있는 게 좋겠다. 어느 게 좋을까요? 반반일 거예요. 뭐 보제도도 있는 게 좋겠다. 좀 키워주는 게 좋겠다. 이런 분도 있고 2판 4판으로 바로 나가서 한번 해보자. 이게 또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보제도가 도입되면 시집살이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2016년부터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니까 올해 특히 합격해야 될 이유가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작한 이 내용을 올해는 욕심내서 꼭 합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쯤 되면 자꾸 뭐가 들어온다? 시집살이가 자꾸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그죠? 그런저런 사정으로 시집살이도 들어오지만 내년에 상대평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꼭 마음먹었을 때 합격하도록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살짝 공포 분위기도 조성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평가하기 전에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상대평가 되면 사정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4번 정도 시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평가 들어옵니다. 자, 하단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자, 다 정리하면 1차와 2차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대평가할 수 있다. 상대평가가 들어오면 조심해야 될 게 뭐다?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이다. 60점이라는 말이 없다. 주의하실 것. 넘어가서 4번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합격자가 결정되면 자격증을 교부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1번 합격자는 공고합니다.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기관장은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 이를 뭐한다?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에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지금 공고해야 한다. 동그라미까지 해놓고도 불구하고 개별 통지한다에 당하는 학생 나옵니다. 옆에다가 개별 통지 X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즉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공고합니다. 자, 그런데 법에는 공고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현실적으로는 개별 통지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요즘 원서 접수할 때 자기 휴대폰 번호 다 적어 놓거든. 그죠?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되면 시험기관에서 합격한 그날 오전에 당신은 뭐 1차에 합격했습니다. 1, 2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넣어주는데 그거는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지 법에서 하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별 통지하던데 이렇게 접근하면 시험에 틀립니다. 지금 법에는 뭐라고 돼 있다? 공고합니다.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에피소드도 참 많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지난 시험에 10월 26일 시험 쳤거든요. 시험 치고 한 달 뒤에 11월 26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토리는 이날로부터 1개월 내로 그러니까 12월 26일까지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법에 돼 있고 이 내용은 곧 따라 들어오는데 자, 일단 합격자를 공고한다 그랬지 개별 통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휴대폰 번호를 원서에 다 넣으니까 요즘은 서비스 차원에서 9시 반쯤 되면 오전 9시 반에 메시지 오면 띵동 메시지 들어오잖아. 그죠? 메시지를 탁 열어보니까 뭐라고 돈다? 당신은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럼 자기만 좋으면 좀 참아야 되는데 옆에 같이 공부도 하던 사람한테 즉각 전화합니다. 야, 나는 이런 게 왔는데 너는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다행히 왔으면 다행인데 안 들어왔으면 이제 오전 내도록 공포 분위기 조성해 놓습니다. 공포 분위기. 그죠? 근데 메시지가 많은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가다 보니까 먼저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분도 있다는 건 이해하시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멀쩡하게 있는 사람 하루 종일 공포 분위기 조성해 놓고 그 사람도 오후 3시 반 되니까 나도 띵동 이제 들어오거든. 그죠? 그래서 아침에 오더라도 좀 참고 오후에 되거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시험 치고 나면 그날 사실은 가답을 발표하거든요. 가답을 발표하니까 수험생들은 당일날 90% 정도는 내가 됐다 안 됐다를 안다니까 벌써. 시험 치고 나오면 가답 발표해 준다니까요. 그럼 90% 정도는 됐다 안 됐다를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답 합격자 발표할 때는 1번의 답이 3번이었는데 5번도 답이 된다. 그러면 아까 3번은 지우고 5번이 답이다. 이렇게는 절대로 안 해요. 3번도 5번도 둘 다 답이다. 이렇게 복수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답을 발표했던 게 답이 안 되는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험생들한테 유리하게 전개를 해줍니다. 1번에 3번 이렇게 가답을 했는데 5번도 문제가 됐다. 그럼 둘 다 답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는 1번 전체를 다 답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가답을 발표할 때 한 90% 정도 나는 합격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합격될 확률이 높죠. 왜 그러냐면 자기보다 점수보다 불리하게 가진 않으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 사람도 된다고 알았는데 나는 띵동 왔다는데 자기는 안 왔다. 이거 얼마나 공포 분위기 조성하겠어요 지금. 그죠? 근데 오기는 몇 시에 온다? 3시 반에 날 온다니까. 그죠? 분통 터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꼭 아침에 띵동 오더라도 바로 전화해야 된다. 점심 먹고 해봐야 된다. 점심 먹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반가운 마음에 옆에 사람 멀쩡하게 니는 어떻게 됐는데 이래가지고 그 사람 오전에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개별 통제합니까? 공고합니까? 공고한다. 이거 강조하려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개별 통제해 줍니다. 자, 누가 교부합니까? 2번에 내려오니까 1번 시도지사는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교부합니까? 시도지사.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도지사의 동그라미 딱 해놓고 계속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시험 시행기관장이 교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격증은 누가 교부한다고요?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서울에 사시는 분이니까 서울에 사는 분들은 서울시장으로부터 교부받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지금 몸은 서울시에 앉아 있지만 자기 집이 의정부시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정부는 경기도다. 이 정도는 아시죠? 그래도 공부는 여기서 하고 시험도 여기서 치는 거예요. 서울에서 치는데 합격하고 나면 옆에 사람은 서울시장으로부터 받지만 그 사람은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습니다. 자기 주소지가 있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받습니다. 하단 내려가면 3번 자격증의 재교부. 읽거나 마나 받았던 자격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 받아야 되겠죠. 가볍게 읽으시고 오른쪽 드디어 대망의 자격증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이십니까? 원래 여러분 이거 받으려고 이제 이 험한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거기 성명에 누구 이름 적어야 됩니까? 빨리 적으십시오. 지금 이거 받으려고 왔는데 정신없이 또 다른 사람 이름 적어 놓지 말고 이름 정자로 딱 적어요. 빨리 이거 받아야 되겠다. 그죠? 안 적는 분은 왜 오늘 안 받고 싶습니까? 빨리 적으십시오. 빨리. 겁이 나가지고요. 뭐 받는데 별로 겁 안 나요. 시험 치는 게 겁나지. 빨리 적어. 이름 빨리. 이래. 자기 이름 딱 적어 놓고 밑에 생년월일 딱 적어 놓습니다. 생년월일도 딱 적어 놓고 네, 원래 이거 받아야지 하고 욕심냅니다. 생년월일만 적으라 그랬지 또 옆에 정신없이 또 주민등록 번호 이거 적으면 안 됩니다. 생년월일 딱 적어 놓고 바로 밑에 읽어봅니다. 위의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제4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제4조잖아요. 4조에 따라 몇 년도에 시행한? 2015년도에 시행한. 지금 한 3개년 계획 잡으신 분은 2018년이래 적어도 됩니다. 거기에. 빨리 자기 욕심껏 적어요. 2015년에 시행한. 원래 시험이 몇 회일까요? 26회입니다. 26회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뭐 때문에 중요한가 하면 이게 누가 교부합니까? 하단에 시도지사가 교부하잖아. 그죠? 일단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서울이니까 앞에다가 서울특별 네 글자 적어놔요. 그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받는구나. 만 경기도에서 오신 분은 경기도 이렇게 경기 적어놔요. 경기도지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양식에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것, 자격증은 누가 교부한다? 시도지사가 교부한다. 그리고 또 자격증을 잘 보다 보니까 오른쪽에 사진도 붙이도록 돼 있죠. 그죠? 사진도 붙이는데 아마 이 자격증을 받을 때쯤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시면 이제 10월 24일 시험 칠 때쯤 되면 얼굴이 엉망이 되겠죠.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갈수록 얼굴 좋아지는 사람, 그 사람도 이상한 당신입니다. 일단은. 그죠? 시험 칠 때면 얼굴이 엉망이 되겠죠. 그때 원서는 8월 달에 냈는데 그 얼굴 엉망인 사진이 더 갈 수가 있으니까 사진은 지금부터 준비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깔끔해졌을 때.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사진을 합격하면 사진을 한 장 들고 가서 거기 사진을 붙이고 압인이라는 거 아시죠? 콱 찍으면 이렇게 못 되도록 하는 거. 그죠? 그걸 했는데
요즘은 또 셀인이 돼가지고 응시 원서 쓸 때 사진 붙잖아, 그죠? 그걸 스캔해서 자격증으로 탁 갖다 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별도로 사진 들고 가서 자격증 받는 일은 잘 없죠. 원서 쓸 때 사진이 스캔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이 자격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새로 받을 때는 당연히 사진 들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스토리는 그렇게 돼 있고, 자격증 유심히 보시면서 원래 꼭 이거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욕심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어가면 재교부 신청서 참고로 보고, 자 이제 마무리.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페이지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찾았습니까?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몇 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 내려가면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거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1번, 이렇게 받았던 자격증을 대여 등을 금지합니다. 지금 자격증 빌려주고 얼마 주고 얼마 받았다, 뭐 빌려준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거를 금지한다라고 정해놨는데, 양도 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겠죠? 뭐를 묻는가 하면 동그라미 3번,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는 반드시 자격이 어떻게 된다? 취소되고,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자격을 취소시키고 얼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단원입니다. 이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을 여러분한테 잘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이런 자격증을 얼마 주고 빌려준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격증 있는 곳에는 다 양도 대여가 다 있어요. 뭐 약사 자격증 빌려준다, 법무사 자격증 빌려서 한다, 뭐 이런 말이 다 돌아다니는데,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 빌려주는데 얼마쯤 받을까요? 지금 빌려주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대답 한번 해봐요. 한 달에 얼마쯤? 알아도 말 안 합니까? 제가 밖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그죠? 월로 받으면 한 50만, 한 5, 60만 원, 1년 한 번에 받으면 500만 원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양도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월 한 50만 원 받으면 이게 많이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걸리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빌려줄 때는 얼마 받고 빌려줘야 된다? 1년에 1,000만 원. 그거 기억하는 뜻입니다. 아, 우리 쌤이 1년에 1,000만 원 받고 빌려주라 그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형벌을 기억하라고, 형벌을, 그죠? 그러니까 1년에 걸리면 1년에 1,000만 원이니까 최소한 월 얼마는 받아야 된다? 한 90만 원 좀 받아야 이게 1년에 1,000원 되잖아, 대충,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50만 원 받으면 이건 싸게 빌려주는 거예요, 싸게. 그죠? 그래서 형벌을 기억합니다. 양도 대여를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1년에 1,000만 원. 그거 형벌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쌤이 빌려주라 그러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1년에 1,000만 원이고 자격증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취소됩니다. 밑에 유사명칭의 금지도 잘 들어옵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줄 것입니다.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때 위반하게 되면 얼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그 바로 밑에 받아쓰기 하기를 자격을 취소하고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다가 자격 취소 X 이렇게 표시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했습니다. 좀 전에 본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하면 어떻게 된다? 자격은 반드시 취소시키고 양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어지는 단은 유사명칭을 위반하면, 자, 유사명칭을 위반하면 자격을 취소시키고 라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자, 그럼 유사명칭을 사용했을 때는 왜 자격 취소가 없을까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보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명함 등에다가 나는 공인중개사요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보시면. 왜 그러냐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중개사무소에서 명함을 찍는데 나 자격증 없음 이렇게 찍어놓기가 좀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김갑동 이런 명함을 찍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자격 취소라는 말은 없다고. 왜 없다? 어차피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취소할 일이 없잖아, 지금, 그죠? 여기는 취소라는 말이 없다. 그거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유사명칭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요 하는 건 당연히 위반인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공인중개사 이렇게 말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인자는 보일랑말랑 이래 딱 적어놓고 그죠? 나는 공인중개사를 안 그랬잖아. 요거를 뭐라 부른다? 일반인으로 보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보이게 했잖아. 그죠? 요것도 1년에 1,00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명칭에 나선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이건 당연히 위반이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유사명칭 어떤 놈은 명함에다가 고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해가 다닌다니까요. 이 동그라미 하나 있는 동 맞는 거 이랬다고 붙여놓고 그래? 그러면 고인중개사로 해도 일반인이 이런 명함을 탁 받으면 아,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일 거라고 보게 되겠죠. 그를 유사명칭 위반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고인중개사 이렇게 적어도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이게 우리 판례는 어디까지 넘어오는가 하면 시험에도 2번 정도 나왔습니다.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부동산, 뉴스, 뭐 이렇게 중개사무소를 이렇게 만드는 모양이에요. 부동산 뉴스 해놓고 대표자, 김갑동, 전화번호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는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사용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명함을 만약에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이런 명함을 여러분한테 줄 때 여러분이 이걸 받으면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일 거라고 본다, 보지 않는다. 본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런 명함을 사용하는 것도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이건 판례로서 시험에 2번 나왔으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는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적어 놓지 않았잖아 지금. 그죠? 그렇지만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런 명함을 딱 받으면 저 사람은 공인중개사일 거라고 본다라는 게 판례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하는 것은 유사명칭을 위반하여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판례. 유사명칭은 아주 넓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적어야 되겠습니까? 이래 적어야 되지. 부동산 뉴스 대표 놓고 갈로 열고 공인중개사는 아님. 이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근데 무슨 놈 명함을 쪽팔리게 어떻게 이렇게 적는데 공인중개사 아님을 어떻게 적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더라도 원래 꼭 여러분들은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사명칭의 사용까지 해서 이제 1교시는 사실상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시험에 관련되는 제도, 시험 치는 방법, 그 다음에 과목의 성질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법 제4조는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단원을 정리했습니다. 한 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여기서 또 단원도 아주 쉽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교시 가볍게 정리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한 페이지 넘기면 이제 총칙해서 우리 단원의 본론으로 접어듭니다.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